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이 어제 신고하고 발표한 상속세가 12조 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함해도 최고액이라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 재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그동안 재계하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예.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어차피 좀 사면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결정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면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이제 우리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예. 또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중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지금 긴급한 어떻게 보면 국가 현안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면 빨리 사면을 해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늘 이렇게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지고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 위상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삼성 일가에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물론 삼성 일가가 사회 공헌을 한 거, 그 뜻이나 정신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좀 과하게 우리가 칭송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 아시다시피 2008년 삼성 특검했을 때 그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사회 재산 혼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지키지 않다가 이번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족이 지키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약속을 뒤늦게 지킨 것도 또 이상한 상황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언론에서 이렇게 칭송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한 4개 정도 신문을 제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근데 그 보수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설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내용 들어간 거 하나 쓴 거 외에 신문 지면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제목이 하나 달렸던 기사도 온라인에는 제목을 다 바꿨더라고요. 삼성의 영향력이 이 정도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이런 방식의 논쟁이 벌어지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 현안이 많은 만큼 사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환원과 사면은 별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권은 사면에 아직 선을 긋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늘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면론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 귀한 문화재들을 이렇게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또 정부에서도 이제 아마 황희 문체부 장관이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내놓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사면론 문제는 또 그거하고 별도로 역시 그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높이 평가할 부분은 있지만 사면론은 또 사면은 별개의 문제다. 자, 이런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시기의 문제지만은 결국 사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네 오늘 총리 후보자도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청와대도 대통령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심 지지층들은 뭐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당내 그 민심을 좀 상당히 의식을 한 그런 행보로 일단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그 삼성 문제는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뜨거운 네. 감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뭐 재벌 개혁을 굉장히 기치로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재벌 개혁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임기 후반에 진보 진영 내에서 이 재벌 개혁을 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왜 제대로 못하느냐 그 논란 끝에 상당히 그 양분이 됐던 이제 그런 그 적도 있어요. 아마 그때 경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사면을 이제 해준다 했을 경우에는 그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런 그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자칫 이제 그 내분이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불 가능성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법은 엄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유전무죄 이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사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어디서 그런 게 읽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류를 예.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해주는 이제 쪽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저는 받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주셨고 예. 김성환 그러니까 평론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저울질하지 말고 결정을 빨리 내려라라고 예.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기류를 아직까지 못 읽었는데 예. 어떡하죠? 청와대가 계속 밝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서도 얘기할 때 국민 통합과 국민 공감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문제가 남는 게 이번에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면을 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끝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분식회계 문제 이거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면은 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예. 그러니까 그거 사면한다고 해서 지금 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뭐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사면에도 사면의 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면해주고 난 다음에 또 구속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때 가면 또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 또 할 겁니까? 예. 그것도 맞지 않고요. 지지층 물론 민심 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업 총수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을 가지고 항상 기업이 위태롭게 된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치 위기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어가는 것. 삼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중단하길 바라고요.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데 속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성이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삼성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이 됐을 때 큰 굵직한 M&A나 이런 결정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삼성 상속 문제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결정권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 다 하고 있어요. 변호인은 아마 특별 접견 다 하고 있을 네. 겁니다. 결정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회 공정이나 이런 가치를 자꾸 훼손하는 일은 좀 하지 예. 않았으면 좋겠고 이재용 부회장 형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서둘러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 시대 정신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형기를 좀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나오는 수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읽었다고 하는 기류 중에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 갑자기 지금 발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쁘게 보자면 이게 약간 좀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딱 그 원포인트로 예를 들어 사면을 해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난이 굉장히 쏟아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진보층 내에서.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사면을 하더라도 원포인트 사면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서 뭐 8.15 뭐 이런 계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사면을 해주면서 이른바 민생사범들 예. 그러면서 함께 이제 경제인 사면 일부 이제 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약간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모범 수용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대상으로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모범 8.15 수용자에 사면 들어가는 거. 8.15 예. 이제 때 맞춰서 가석방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조건 충족하는 거 추석이면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은 예.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가석방 하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기 1년도 안 남았어요, 채. 그러니까 억지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다 꿰맞춰가지고 우리가 사과하거나 그렇게 묘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석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1순위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지금 이제 가석방 대상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약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회로 와서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뭔가 주요한 내용을 발표할까 했는데 어제 내용이 크게 진일보한 내용은 없어요.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의는 앞으로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로 좀 넘겨지는 이런 모양새인 거죠. 네. 예.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실기한 아,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실기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 대행이 사실은 재보선 끝나자마자 조속히 합당하자라고 몇 차례 계속 촉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당내 의견 수렴한다라고 차일피일 지금 시간을 결국 끌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서야 이제 계산이 끝난 것 같고 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그 국민의힘은 뭐 차기 지금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지금 돌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상태 같으면 뭐 전당대회 그냥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그 권한대행이 처음에 제안했을 그 시점에는 사실은 전당대회 연기론까지 그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합당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전당대회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됐을 겁니다. 네. 합당 논의를 다 해서 뭐 통합 전당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연기를 했을 텐데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차기 지도부가 이 합당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신설 합당 내지는 이제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예. 지분 논의가 이제 가장 격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예. 각 지역구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예.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시간을 끌수록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선에서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 아마 합당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당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기했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첫째, 대선 나가고 싶으니까요. 예. 둘째, 국민의힘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그리고 셋째,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말해왔던 명분, 정치적 가치가 뭡니까? 나는 보수 인사입니다. 이게 정치적 가치였습니까? 뭐 국중지휘까지 얘기 꺼내지 않더라도 중도 합리적 어떤 합리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맥없이 그냥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에 들어가서 나 보수의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에 그나마 힘들어서 한 10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 다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맥없이 흡수통합 형태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더라도 같이 가더라도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지켜왔던 걸 가지고 나가는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그런 통합을 원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하고 현재 뭐 그 저기 목표점은 같이 지향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라도 같이 합일점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당대당 통합 형태를 취하기까지는 뭐 지금 이제 당대표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이 합당 논의도 다 내년 대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어제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거꾸로 이런 발언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도 오늘 나왔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당은 당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외부사로 한 사람이 명의는 그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흐른 댓글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우리 당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당의 전직 대표의 일방적 과거 회고 인터뷰에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할 때만이 정권 교체를 위한 수권 정당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첫 공개적인 비판이 이제 나온 건데요. 뭐 김용판 의원 하면은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앙금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판 의원뿐 아니라 친박 진영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여전히 껄끄러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미 이제 뭐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재보선 승리 이후에 빛의 속도로 친박당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예, 도로 친박당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 예. 이 기회를 친박계들이 그냥 놓칠 리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최대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 세를 좀 결집을 해서 당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전당대회에 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 대표까지 장악을 하고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거죠. 정치적으로도 뭐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는 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그 지난 총선 거친 이후에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 뭐 TK 자민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TK 쪽으로 좀 많이 협소화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이런 당의 그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제어를 하고 예. 그런 역할을 좀 했는데 그 제어 기능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쪽 일변도로 좀 흘러가는 그런 그 상황이고 뭐 일부 비대위원 조금 전에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이 나왔습니다만 저렇게 좀 저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조금 역부족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빛의 속도로 좀 도로한국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셨는데 근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목소리가 좀 주류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목소리 듣고 오셨지만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도 최근에 좀 많아진 것도 같은데요. 네,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예. 당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열심히 비대위원이 물타주고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도로한국당이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위 차원에서 자꾸 물을 타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지금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당이다. 지금 TK 친박계가 부활하려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탄핵 부정하는 발언 나오고요. 앞으로 아마 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TK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럼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고요. 아마 그런 탐색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떨어져서 정치를 떨어져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외부 인사 한 명 들여서 당이 뭔가 바뀌는 줄 알았더니 원래 그 당의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예. 이건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과연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었느냐 이런 지적도 역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권력을 잡을 때만 국민들께 뭔가 변화한 모습 보여주는 척하다가 결국 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본질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싶다고 하면요, 요즘 기업체에서 그 구직자들이 이제 그 면접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스펙도 쌓고 몇 년 동안 정말 피땀 어리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제 면접 본다 내년에. 면접 본다. 예, 예. 내년 대선에 면접 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어느 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마음 그냥 이렇게 등 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계속 누적된 결과를 통해서 선거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민심은.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긴장감 늦추면 대선에서 긴장감 늦추는 정당일수록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도 가고 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재보선 끝나자마자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두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서 당내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던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아침 이런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예.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예. 2019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황 전 대표와 나는 좀 결을 달리한다. 자, 황교안 대표는 조금 천천히 계셔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구나. 예.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때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패인은 당원들은 확장성을 원하고 좀 보수에서 완연한 이 이른바 타격기라고 불리는 그 예. 세력에서 좀 탈피해서 뭔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 이미지를 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이 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선거 결과로만 본다면 예.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와 같이 세트로 묶일 경우에 앞으로 뭐 어떤 정치 활동을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마 본인이 예.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긋기 하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바람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 발언에서 읽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정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싶고요.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라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하고 차별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정치를 이제 걸어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내비친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와 나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일 때 국민들이 기억하는 굉장히 강성 투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요. 예.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표정도 밝아졌고요. 그리고 민생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이미지 변신을 굉장히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번에 당내 후보로 나경원 전 네. 의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수층 지지에 좀 더 호소하는 방향으로 예. 가버리면서 그게 이제 패착으로 이어졌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러니까 강경한 보수적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예. 당내 어떤 지지를 받거나 또 더 큰 꿈을 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예. 거를 본인이 절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이미지 개선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자, 또 어떤 발언들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자, 어제부터 온라인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4.7 보궐선거 후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지금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민주당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죠. 특히 강성 지지층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시각이 당내에서도 여전히 엇갈립니다. 조웅천, 윤건영 의원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욕해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게 온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색을 죽이거나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면 뭐 그 정도는 저희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단편하게 되고 욕이라도 해라. 라고 뭐 김영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지.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김영민 의원은 이 박주민 혹은 김종민 그동안의 전당대회에서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계속 1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공 방정식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주류 혹은 쇄신파 그게 생겨야지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이상은 일단은 자기 이름 걸고 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조웅천 의원 연일 지금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 얘기는 문자 폭탄 보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라. 자, 이런 의미다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전당대회들의 성공 방식, 성공 방정식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당원 구성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호남계 의원들 계속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뭐 친문 강경파와 친문 온건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로 그 문자 메시지 보내고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 층은 이제 친문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친문 강경파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지금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혼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답이냐. 이번 재보선 패배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뭐 사실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조홍천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친문계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의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목소리가 다른 어느 곳이 아니고 친문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좀 사실은 좀 확산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친문 강경파 일변도로 당이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은 바꾸는 것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거 승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 이런 걸 넘어서야 대선에서도 희망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지금 윤건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선출직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을 당내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근데 두 의원의 얘기가 저는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상반된 듯 보이지만 같은 얘기다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뭐 극렬 지지층이라고 하는 뭐 일각에서는 2,000명이다, 한 8,000명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당원이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국회의원이 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우스운 모습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책임성 있게 자기가 맞는 판단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당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합니다 얘기를 못하고 그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찌 보면 새로운 권력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좀 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충격도 있는 상황이고 좀 일부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혼란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마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대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일부 당원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게 뭐 금과옥조처럼 반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당원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이 별로 없어 보여서 네. 과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조홍천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렇지만 말은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 지금 의원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 조홍천 의원의 얘기거든요. 앞으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내야 하죠, 사실은. 내야 한다. 그런데 낼 수 예.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재보선 직후에 그 초선 의원들 뭐 당내 비판적인 의견 냈을 때 비겁한 초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선들이 비겁함을 좀 빨리 떨쳐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당히 그 길 자체가 힘든 길입니다. 예. 당내 뭐 어떤 주류의 의견에 반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 힘든데 근데 사실은 그동안의 우리 정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결국은 향후에 정치권의 주역이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제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86 운동권 세대의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지금 봉착을 했고 예. 이미 그들도 기성세대화가 된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선들을 지금 많이 이제 영입을 했던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들이 제 역할을 못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을 이제 깨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근데 그거 누가 안 해주는 겁니다. 예, 뭐 정치는 자기 힘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커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날 키워주겠지, 누군가를 날 비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누가 떡 안 넘겨준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초선 의원들 특히 뭐 그건 네. 양당 다 모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 직후에 나왔던 민주당의 쇄신 방향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박광원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예정대로라면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건 좀 연기가 뭐 시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내일로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표결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재협상 하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네.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국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될 경우에는 예. 민주당이 남아있는 개혁을 뭘 추진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좀 그걸 바로잡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예. 국회 후반기 원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거에서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도 어찌 보면 지나친 요구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 사리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과 함께 뭔가 합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넘겨줘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법사위원장 문제 여야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동상이몽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물밑 접촉의 냄새가 좀 난다. 물밑 접촉의 냄새가 난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 사실은 뭐 정청래 의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강성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박광원 의원으로 지금 대체가 된 격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물밑 접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차피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런 예.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예. 그래서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이제 그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좀 양보받는 그런 카드와 더불어서 법사위원장 임무를 조금 더 그래도 좀 그 예. 협상이 가능한 인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수용된 결과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밑 접촉으로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의원으로 네, 협상이 된 교체를 것 한 같다.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다. 네. 예. 자, 법사위원장 문제도 이제 5월로 넘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낮에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YTN 기자가 단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가운데 빨간 점퍼를 입고 계신 분이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자,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자, 뭐 김웅 의원, 홍준표 의원도 보이는데 여기에 이철희 의원 모습도 지금 홍준표 의원 옆으로 보이죠. 야당 시위 현장에 함께 앉아서 얘기를 듣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니까 가능한 장면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이니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장면이다. 예. 저게 당연히 알려지고 사진이 찍히겠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예. 정무수석이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거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뭐 예.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저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당청 간의 관계든 야당하고의 청와대의 관계든 예.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 야당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청와대가 또 일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야당하고 심하게 각이 서면서 임기 말을 끝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 문 대통령도 이철희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 그 뜻으로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집권 끝까지 이른바 과거에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뭐 독재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잘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잘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일 이제 여야가 싸우는 모습만 봤었는데 경청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의 소통 창구 역할을 이철희 정무수석이 할 수 있을지 하게 될지 얼마나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잠깐 다뤄볼 텐데요. 군대인가 감옥인가, 휴가 복귀 후 격리된 장병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주고 또 방역을 위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자, 군대 내 이런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었죠. 어제 국회 국방위에선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는데요. 결국 국방부 장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개인한테 한정된 시간에만 갈 수 있도록 2분에서 3분 얘기하는 제보자들도 있고
뭐 6명에서 뭐 10분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바지에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용변을 갖다 제한했다?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화장실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다는 게. 귀한 장병들을 보낸 부모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 장병들이 정말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복지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장병들 휴대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 방역을 위해서 샤워나 용변까지 제한을 했다, 통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좀 보셨지만 식판 위에 반찬들 저거 진짠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의 굉장히 공분을 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어제 결국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뭐 사과의 내용은 저렇게 사과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타이밍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빨리 준위 여부 확인하고 빨리 사과하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물론 지금 사병들이 저렇게 먹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마 그랬다면 더 큰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배식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휘관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군이 정말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렇게 배식하도록 방치했던 지휘관을 예. 문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사병들의 한 끼 그 급식비가 2,900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2,900원. 네. 예. 일반 중고등학생 급식비의 절반 수준이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요. 그동안에 사병 봉급 인상 많이 얘기하고 있고 첨단 기계들 많이 사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일단 먹어야 사병들이 그렇죠. 그 나라를 지키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병들이 휴대전화 일과 시간 후에 사용하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저렇게 SNS를 통해서 막 제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과거처럼 폐쇄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소원 수리받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꽁꽁 묶어두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해도 자기가 마치 왕처럼 아무것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제 예. 좀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군을 운영하는 뭐 기술이든 지휘 방법을 습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 지키는 20대 장병들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 세금 아껴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학교 급식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들여다보고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될 급식 것 같습니다. 단가 문제 다시 한번 재고를 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도 뭐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보면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뭐 일단 일부 부대의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일부 부대. 전체 뭐 나머지 다른 부대까지 다 이렇다라고 좀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던 쌍팔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 더군다나 뭐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예를 들어서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더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더 잘 먹여서 빨리 완쾌되는 게 그 부대 차원에서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역을 네. 한다고 저렇게 덜 먹이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지휘 책임 이런 것을 이제 물어야 될 필요성도 예.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일부 부대 문제겠습니다만은 일부 부대라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원,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